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돈을 좀 모으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우리는 부동산을 소유하려고 하죠. 네. 근데 부동산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항상 좀 안정감이 있고요. 돈을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리고 또 투자 가치라는 얘기. 이 두 가지가 항상 부동산에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빚을 내서 이제 부동산을 사잖아요. 집을 살 때는 빚을 내도 된다라는 우리 옛말도 있어요. 어른들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뭐 가계부채 이런 것들이 빚을 내서 부동산을 샀는데 부동산 값이 떨어지니까 그 빚, 자기 빚을 갚을 수 없는 이 신용불량자가 생긴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늘 하는 얘기들인데, 우리 지금 공 선생께서는 정책적인 거, 네. 그리고 이제 경제의 전반을 다루는 이제 정책의 측면에 있어서 부동산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 얘기를 꼭 밑바닥에다 두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서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그냥 아주 단면적으로 그 사람들은 자기 것만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난 언제 집 사나?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이런 언제 얘기. 오르나? 언제 오르나? 그리고 이 빚에 대한, 없나? 그렇지, 어디 개발 뭐 없나? 이런 얘기들인데 이것을 너무 위에서 그 지도층들이 하고 있는 이런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꼭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여기서 이제 딱 하나 저는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뭐 부동산을 뭐 아파트 같은 거 해본 적은 없지만 전 돈 생기면 부동산이 좀 사무실도 필요하고 하니까 부동산을 샀죠. 결국은 지금 와서 돈은 다 쓰고 없지만 남은 건 부동산만 남은 거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예요. 평균적으로. 실제가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 공 선생님은 집 안 샀거든요. 평생 동안.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지금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서민의 지금 이 관점은 꼭 잊지 말고 얘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싼 주거 비용을, 그러니까 주거 비용으로 가장 싼 방법이 전세라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부터. 왜냐하면 집값 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주인한테 저희가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이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빌려준 전세금으로 내가 어디다가 저축을 하거나 해서 받을 수 있는 이자에 비해서 내가 포기하는 이자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걸 월세로 환산을 해보면. 그래서 전세가 낫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이제 경제학이나 재무학을 공부한 제 친구들은 맞네, 계산이. 그렇긴 한데, 그래도 불안하지, 뭔가. 불안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 두 번째로는 이제 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얘기는 주인이 특별하게 집을 팔 이유가 없어서 4년, 6년씩 살 수 있는 주인을 잘 골라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세 살면, 그래서 실제로 저는 뭐 한 군데서 5년도 살아보고 뭐 그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뭐 다 아시는 얘기처럼 부동산 가격은 항상 오른다라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뭐 경제 발전할 때부터 한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이 관성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저는 한국에서 부동산 값이 계속해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그것이 언제 꺼질 것이냐, 언제 꺼질 거냐라는 것은 이미 조금씩 사인이 나오고 있고, 가장 큰 사인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주택에서의 대출은 전세금 대출을 통한 대출이 대부분이었고, 일반 금융권을 통한 대출은 없던 나라였어요. 이거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한 15년에 걸쳐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지금 1200조까지 이제 가계 대출로 늘어났는데, 가계 대출 자체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 비중이 많은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뭘 이렇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가도 가계 대출의 대부분이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이라는 것은 뭐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문제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금융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원금을 갚는 기업 대출이 없다. 마찬가지로 가계 대출에서도 원금을 갚는 가계 대출이 너무 없다라는 문제거든요. 왜 그런 거냐면 그 현금 흐름상 자기가 다른 나라처럼 돈을 빌렸으면 결과적으로는 언젠가는 갚아야 되니까 원금을 조금씩 나눠서 갚는 만큼 그렇게 하기에는 자기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다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집값이 올라서 그걸 팔아가지고 원금을 갚겠다고 하는 가장 그 금융업으로 치면 가장 말하자면 불건전한 대출이 대부분인, 그러니까 뭐 2008년에 그 미국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했던 용어가 이제 서브프라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불량 대출인데, 불량이라고 하면 비우량이라고 말하죠. 비우량 대출인데 그 식으로 생각하면 한국의 지금 가계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한 80%가 비우량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체제적으로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동산 값이 빠른 속도로 오르지 않으면 그냥 우르르 무너지게 돼 있는, 언제라도 무너지게 돼 있는 체제예요. 이거는 꼭 지금 2017년 한국이 아니라 그 어느 나라에 가도 가장 금융 안정을 생각하는 정책 당국자라면은 최대한으로 피하려고 하는 가장 그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즉 원금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다 돈을 빌려갔다는 것. 이거는 이제 정부도 알아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내려가는 것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느끼거든요. 돈은 빌렸어. 근데 부동산 값은 빨리 안 오를 것 같아. 그러면은 이게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소득 대비 말하자면은 그 빌린 액수에서 매번 원리금은 차치하고 이자 내기도 지금 빠득한, 이자만 내는 것도 빠득하게 그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집을 또 산 사람은 또 마찬가지. 집 산 사람은 집을 사느라고 무리를 했지. 무리를 했으니까 또 나머지는 또 돈 쓸 여유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여러 번 제가 지금 쓰는 표현인데, 한국은 자기가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감옥에 자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열쇠를 바깥으로 휙 버렸어요. 그리고 나오지를 못해. 이거 어떻게 나오지? 이 굉장히 참 깝깝한 상태가 돼 있는. 이렇게 절망적인 비유를 드시네, 진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뭐 주 박사께서는 돈이 있으니까 전세를 산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그 일반인들한테는 전세금이 얼마나 그렇죠. 그 비쌉니까? 그리고 또 이게 집값 대비 80%까지 가지 않습니까? 네, 전세가. 예, 근데 그걸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하느니 빚을 좀 얻어서 산다라는 것이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가 이 공급이 저는 절대 지금은 모자란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사실 전체 뭐 인구는 줄어가고 있는데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죠. 근데 저도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었어요, 전에는. 근데 제가 뉴욕에 지사를 내면서 뉴욕에 집을 2채를 샀었어요. 그렇죠. 사무실로. 근데 뉴욕 집을 거의 한 10년 정도 갖고 있다가 제가 다 팔았는데 뉴욕은 집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세금이 너무 비싸요. 부동산 보유세가요. 한 10억짜리 정도 집을 갖고 있는데 한 달에 한 70만 원을 그 프로퍼티 텍스를 내야 돼요. 근데 제가 살지도 않고 거기 뭐 애들 숙소를 쓰고 있고 그랬었는데 그 한 달에 70만 원씩을 부동산세를 낸다면 그건 못 갖고 있겠더라고 제가. 70만 원이니까는 월. 그렇죠. 그러니까는 700만 원에다가 또 더하면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서울에서 제가 그때도 이제 집이 여러 개가 있었지만 그 서울에서는 부동산세가 너무 싼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무슨 공시지가 이렇게 하면은요.
그 원래 가격보다도 훨씬 더 싸고 여기서는 부동산세에 부담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약 0.15% 정도 돼요. 우리나라가 부동산 보유세가 뭐 말로는 0.3이라지만 방금 말씀하신 공시지가가 실질값이 낮고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게다가 또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제 과표를 할 때도 또 퍼센트를 깎아서 깎아요. 곱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그게 왜 그러면 그러니까 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뭐 다른 제대로 된 정상 국가는 다들 부동산 보유세가 한 1%에 가까운데 한국은 엄청 낮다. 근데 이런 실물 자산에서 그러면은 그것만 차이가 나도 장기적인 수익률에서 1%잖아요. 엄청난 차이예요, 이거는요. 지금요, 저는 이 경제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우리가 일가구 이상을 갖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부동산세만 올려도 저는 이거 해결된다고 봐요. 그럼 팔아야 되거든. 맞아요. 제가 뉴욕에서 판 것 같이.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열쇠예요. 근데 열쇠를 바깥에 던졌어. 주워다 줘야지. 네. 경제학자들이. 근데 그래서 주우려고 이를 긴 막대기로 이렇게 열쇠고리를 갖다 이렇게 좀 어떻게 하려고 노무현 씨가 좀 하려고 했더니 벌써 기업들이. 난리를 치잖아. 도리어 그거 근데 이것도 말하자면 이제 언론 조종에 제대로 정치 경제 교육을 못 받은 대중이 말하자면 이제 휘둘린 거죠. 그러다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산층 중에 상당 부분은 어쨌든 간에 뭐 그게 뭐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뭐 3억이 됐든 2억이 됐든 4억이 됐든 집이 있단 말이에요. 저렇게 올렸을 때 내 것도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근데 전체적으로 부동산 값이 내려가면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는데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고 우선 당장 그것 때문에 내 값이 내려가는 거 아니야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자승자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공시지가나 이런 가격들이요. 실제로 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많은 분들이 사는 그 아파트들은 꽤 높아요. 그런데 이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땅이나 건물들은 그렇죠. 엄청나게 싸요. 맞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그 재산 신고를 하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10년 전에 21억을 주고 산 이 쬐끄만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공시지가가 9억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거를 30억에 팔면 난 뭐가 돼?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물었어요, 보좌관한테. 내가 이거를 10년 전에 21억 주고 샀는데 어떻게 지금 이게 9억으로 이게 이게 공시지가가 나오지? 그런 겁니다, 원래. 그래서 지금 다른 걸 봤어요, 한번. 다른 사람들 아파트를 보니까 맞아요. 그 20억짜리 아파트들은 거의 18억 이렇게 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부자들의 돈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세금에서는. 맞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조금씩 우리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책들에서 좀 살려서 챙기면 옛날에 김종인 박사가 업무용 토지를 다 팔게 했잖아요. 그 난리를 쳤잖아요. 지금 그거 팔았다고 지금도 땅을 치고 후회하는 재벌도 너무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걸 갖고 있었으면 뭐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 부동산은 결국은 지금 보면 없는 사람들한테는 불리하고 있는 사람한테 유리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런 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같은 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죠. 뭐냐면 뭐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지만 혹시라도 모를까 해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체제가 얼마나 그 설계 자체가 있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설계 자체가 아예 목적이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부동산도 그렇지만 이제 금융세제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뭐 한 사람이 어딘가가 숨어가지고 요렇게 해야 부자들이 우리가 잘 살기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정책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그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일반 국민들은 자기네들이 왜 지금 이렇게 부동산 값에 허덕이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잘 모르니까 속이기가 너무 쉬웠던 것이고 이제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쌓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경제 체제로만 보더라도 이런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잘 보세요. 제가 저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조세 부담률이 20%밖에 안 된다. 굉장히 낮은 나라예요. 그다음에 이 조세 부담률도 다른 나라 같으면 소득세에 연동한 비중이 굉장히 큰데 우리나라는 소득세에 연동한 비중도 굉장히 낮은 나라다. 다 무슨 뜻이냐? 돈을 버는 사람이 투자를 하면은 그거에 따른 말하자면 그 이득을 더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성장용으로 딱 만들었는데, 성장용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체제 또는 뭐 복지에 관련된 체제, 모든 그러니까 조세, 재정 뭐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한테는 특별한 혜택이 안 가게 지금 돼 있었어요. 근데 일반 국민은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중산층이 되었냐? 잘 보시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동산이고 또 하나는 87년 이후에 그 대기업 쪽에서 그 임금을 갖다 엄청 계속해서 올렸잖아요. 그렇죠? 노동 파업하고 하면서. 옛날에는 이제 박정희나 전두환 때는 노동소득도 눌렀어요. 그렇죠? 저임금, 그러니까 노조를 못하게 하고 누르다가 그것이 87년 이후에 그 누르던 것이 힘이 빠지면서 폭발적으로 임금이 올랐어요. 그러고서 나머지는 뭘로 우리들의 그 소위 말하는 민생 정책을 했냐면, 실제적인 민생 정책은 부동산 부양 정책이 민생 정책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다른 나라는 항상 독특한 게 있어요. 다른 나라는 경기 조절을 보통은 재정 정책과 조세 정책으로 합니다. 그 선거를 할 때도 맨날 싸우는 게, 그래서 뭐 경기가 이렇게 된 게 뭐 조세 때문에 그런 거냐, 재정을 잘못 쓰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 한국은 경기 조정을 그걸로 하지 않아요. 부동산으로 해요. 그게 쉬워서 그런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효과가 빨리 보이지. 땅에 대한 공급을 자기가 쥐고 있고, 양을 쥐고 있고, 그다음에는 대출을 자기가 쥐고 있잖아요. 관치금융으로. 그러니까 거시금융은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일일이 다 컨트롤하기 어려운데, 이건 딱 목줄을 딱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서는 말하자면은 경기 조절을 해왔던. 그러니까 것이 경기가 있어요. 엉망이 되는구나. 부동산 그러니까. 갖고 하니까 다른 것들이. 근데 그것이 폐단이 쌓여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작년 대비 지표는 나오니까. 잠깐만 넘기고 다른 부서로 가면 되니까 이거를 갖다 체제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그 권력의 핵심이 안 생기는 것이고, 그걸 조금이라도 바꾸려고 들면 그동안에 이 높은 부동산 덕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부동산 값이 내려가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 사람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막으니까. 난리가 나니까 이러니까 이제 콱 하고 갇혀 있는 거죠. 뭐 질문 있는 것 같아. 아니요, 뭐 하다못해 요즘 계란도 다 생산자 실명제로 하는데 정책도 좀 공무원들이 이렇게 도망가지 못하게 맞아, 그 좋다. 세웠던 사람과 그런 기록들이 좀 잘 남고, 시그니처를 딱 예. 넣는 거야. 이건 몇 년도에 누가 했다. 예, 갑자기 든 생각이었습니다. 괜찮은데요? 그 우리 그 정책으로 우리 그거 한번 내봅시다. 좋은데? 전혀 현실성은 없어요. 네. 따라가는 거지. 꼬리표가 네. 블랙리스트가 네. 누구냐 했을 때 네, 그런- 거기 이름들이 적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새로 만드는 것이 이슈가 아니라 과거의 그 나쁜 틀이 어디가 지금 나쁘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깨야 되는. 예를 들면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 한번 토지 그 주택공사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주택에서 개별로 몇 개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상한 데인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는 대규모 택지 개발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뭐 검단지구, 뭐 무슨 지구, 그게 다 그 법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평인가 10만 평 같은데 그 이상을 개발을 하려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해줘야 돼. 근데 다른 나라 가면은요, 그걸 중앙 정부의 장관이 지정할 권리 자체가 아예 없어. 그건 다 지방 정부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쥐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뭐냐면 저쪽 그 토지 수용. 근데 그 다음에 넘어가래. 그래서 지정을 하면
그 땅은 오직 토지공사한테만 넘겨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수용을 할 때 시장값보다 훨씬 낮은 값에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용을 당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제 파산 또는 막 그 엄청난 손해로 인식이 됐는데,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가 한국에 96년에 와가지고 이 재미있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 서산에서 이게 삼성전자에 같이 다니던 동료인데 추석에 갔다 왔어요, 고향에. 그래서 추석 갔다 와서 어떠냐고 그랬더니 이 양반은 이제 서산 사람인데 공부를 좀 해가지고 충남대학교 경제학과를 나가지고 삼성전에 들어와서 쭉 커가지고 이제 삼성전자 전략기획실까지 왔으니까 비교적 상당히 본인으로서 이제 성공적인 직장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갔다 왔는데 이번에 굉장히 이상했대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그 동네에 내려갔더니 자기 그 초등학교 중학교 그 친구들이 야 저 왔냐 그러면서 내가 한번 술 살게. 그래서 만났는데 얘네들이 하나같이 에쿠스를 타고 와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놀 게 없으니까 저 대전 가자. 그래서 대전을 데리고 가서 거한 룸사롱에 가가지고 막 때려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냐, 공부를 안 해서 고등학교도 진학을 못하거나 대학교는 아예 생각도 못하는데 그 동네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 땅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그게 수용을 당해서 그래서 갑자기 말하자면 수십억의 자산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수용을 당하면은 패가 망신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래서 알아봤더니 토지 보상금이 시장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가깝게 됐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생각해요. 노무현 정부 안에 5년 동안에 토지 보상금으로만 100조가 나갔어요. 엄청난 돈이 나간 거죠. 그리고 그게 다 누구한테 가겠어요? 그 토지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기 부양 안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뒤로는 한 건데. 자, 그래서 정부가 지정을 해야만, 그리고 그러니까 지방에 가보시면 언제나 저제나 내 땅에 수용을 당할까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다 그거예요. 그저 그 은행의 지점장, 증권회사 지점장들이랑 같이 제가 이렇게 방문해 보면 맨날 말하는 게 요번에 저기가 수용당해서 떼돈 벌었다. 저기가 요번에 거기 지점이 은행에서 돈 들여야 되니까. 아니 그 지역 경제의 모든 관심이 그렇죠. 돈이 풀리니까. 누구한테 언제 수용당하나가 아주 당연한 거지. 그거는 돈이 풀리니까. 근데 얼마나 이상한 나라예요. 그렇죠? 두 번째. 주택 가격에 대한 분양가 제한하는 거. 이것도 이게 말씀을 드리면 1977년인가 8년에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해 투기 바람이 부르니까 딱 분양가를 제한을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이제 국민주택 채권을 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을 했죠.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정말 반시장적인 정책이고 어쩌다 한번 잠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즉 없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중산층 사람들이 내가 떼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저 분양의 분양권을 장침이 되는 것이 내가 돈을 벌 수 있느냐의 관건이 되니까 그것을 폐지한다고 하면 사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병이 깊은데 그거는 모르겠고 내가 당첨될 수 있는 것을 왜 없애냐 해가지고서는 또 반대를 하니까 부동산 분양가 제한이라는 정책이 지금까지 유지되는데 이거 역시 딱 한국이라고 하는 이 섬, 저기 북한이라고 하는 거 말고 섬이라고 요 섬을 벗어나는 순간 이렇게 하는 나라가 전 세계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 데서도 그렇게 안 하는 정책을 갖다 이렇게 거의 40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 폐지해야 돼요. 근데 이 어떤 방법으로 폐지할 거냐는 문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 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을 하는 도중에
일반 가구한테는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임금과 부동산 가격을 통한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우선적으로 그 권력을 쥐고 있는 또는 원청 부분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주 유리한 것으로 설계가 돼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에 속하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짜부가, 그러니까 임금 소득에 있어서 불평등, 자산 부동산에 대한 그 접근권에 있어서의 불평등, 이 두 가지 문제가 지금 꽉 껴 있어서 나머지 사람들이 지금 고생을 이렇게 하는데도 이걸 또 바꾸자고 하면 모든 사람이 막 일어나니까 이걸 지금 바꾸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열쇠를 던져놓고 지금 있다라는 거죠. 할 때도 또 퍼센티지를 깎아서 곱하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그게 왜 그러면 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다른 제대로 된 정상 국가는 다들 부동산 보유세가 한 1%에 가까운데 한국은 엄청 낮다. 근데 이런 실물 자산에서 그러면은 그것만 차이가 나도 장기적인 수익률에서 1%잖아요. 엄청난 차이예요, 이거는요. 지금요, 저는 이 경제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우리가 일가구 이상을 갖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부동산세만 올려도 저는 이거 해결된다고 봐요. 그럼 팔아야 되거든. 맞아요. 제가 뉴욕에서 판 것 같이.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열쇠예요. 근데 열쇠를 바깥에 던졌어. 주워다 줘야지. 네. 경제학자들이. 그래서 주우려고 이를 긴 막대기로 이렇게 열쇠고리를 갖다 이렇게 좀 어떻게 하려고 노무현 씨가 좀 하려고 했더니 벌써 기업들이 난리를 치잖아. 도리어 그거 근데 이것도 말하자면 이제 언론 조종에 그 제대로 정치 경제 교육을 못 받은 대중이 말하자면 이제 휘둘린 거죠. 그러다면 두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산층 중에 상당 부분은 어쨌든 간에 뭐 그게 뭐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뭐 3억이 됐든 2억이 됐든 4억이 됐든 집이 있단 말이에요. 저렇게 올렸을 때 내 것도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근데 전체적으로 부동산 값이 내려가면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는데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고, 우선 당장 그것 때문에 내 값이 내려가는 거 아니야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자승자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공시지가나 이런 가격들이요, 실제로 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많은 분들이 사는 그 아파트들은 꽤 높아요. 그런데 이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땅이나 건물들은 그렇죠. 엄청나게 싸요. 네. 제가 이번에 그 재산 신고를 하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10년 전에 21억을 주고 산 이 쬐끄만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공시지가가 9억이라는 거예요.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이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빌려준 그 전세금으로 내가 어디다가 저축을 하거나 해서 받을 수 있는 이자에 비해서 내가 포기하는 이자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걸 그 월세로 환산을 해보면. 그래서 전세가 낮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이제 경제학이나 재무학을 공부한 제 친구들은 맞네 계산이. 그렇긴 한데 그래도 불안하지, 뭔가. 불안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 두 번째로는 이제 주거 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얘기는 주인이 특별하게 집을 팔 이유가 없어서 4년, 6년씩 살 수 있는 주인을 잘 골라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세 살면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저는 뭐 한 군데서 5년도 살아보고 뭐 그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뭐 다 아시는 얘기처럼 부동산 가격은 항상 오른다라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뭐 경제 발전할 때부터 한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이 관성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저는 한국에서 부동산 값이 계속해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그것이 언제 꺼질 것이냐, 언제 꺼질 거냐라는 것은 이미 조금씩 사인이 나오고 있고, 가장 큰 사인은 그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주택에서의 그 대출은 전세금 대출을 통한 대출이 대부분이었고 일반 그 금융권을 통한 대출은 없던 나라였어요. 이거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한 15년에 걸쳐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지금 1,200조까지 이제 가계 대출로 늘어났는데 가계 대출 자체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 비중이 많은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뭘 이렇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가도 가계 대출의 대부분이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이라는 것은 뭐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문제는 무리를 하니까 또 나머지는 또 돈 쓸 여유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여러 번 제가 지금 쓰는 표현인데 한국은 자기가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감옥에 자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열쇠를 바깥으로 휙 버렸어요. 그리고 나오지를 못해. 이거 어떻게 나오지? 이 굉장히 참 깝깝한 상태가 돼 있는. 이렇게 거예요. 절망적인 비유를 드시네 진짜.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뭐 주 박사께서는 돈이 있으니까 전세를 산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그 일반인들한테는 전세금이 얼마나 그렇죠. 비쌉니까? 그리고 또 이게 집값 대비 80%까지 가지 않습니까? 네, 전세가. 예. 근데 그걸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하느니 빚을 좀 얻어서 산다라는 것이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가 이 공급이 저는 절대 지금은 모자란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사실 전체 뭐 인구는 줄어가고 있는데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죠. 근데 저도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었어요. 전에는. 근데 제가 뉴욕에 지사를 내면서 뉴욕에 집을 2채를 샀었어요. 그렇죠. 사무실로. 근데 뉴욕 집을 거의 한 10년 정도 갖고 있다가 제가 다 팔았는데 뉴욕은 집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세금이 너무 비싸요. 부동산 보유세가요. 한 10억짜리 정도 집을 갖고 있는데 한 달에 한 70만 원을 그 프로퍼티 텍스를 내야 돼요. 근데 제가 살지도 않고 거기 뭐 애들 숙소를 쓰고 있고 그랬었는데 그 한 달에 70만 원씩을 부동산세를 낸다면 그건 못 갖고 있겠더라고 제가. 70만 원이니까는 월. 그렇죠. 그러니까는 700만 원에다가 또 더하면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서울에서 제가 그때도 이제 집이 여러 개가 있었지만 그 서울에서는 부동산세가 너무 싼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무슨 공시지가 이렇게 하면은요. 그 원래 가격보다도 훨씬 더 싸고 여기서는 부동산세에 부담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약 0.15% 정도 돼요. 우리나라가 부동산 보유세가 뭐 말로는 0.3이라지만 방금 말씀하신 공시지가가 실질값이 낮고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게다가 또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제 과표를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금융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원금을 갚는 기업 대출이 없다. 마찬가지로 가계 대출에서도 원금을 갚는 가계 대출이 너무 없다라는 문제거든요. 왜 그런 거냐면 그 현금 흐름상 자기가 다른 나라처럼 돈을 빌렸으면 결과적으로는 언젠가는 갚아야 되니까 원금을 조금씩 나눠서 갚는 만큼 그렇게 하기에는 자기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다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집값이 올라서 그걸 팔아가지고 원금을 갚겠다고 하는 가장 금융업으로 치면 가장 말하자면 불건전한 대출이 대부분인. 그러니까 뭐 2008년에 그 미국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했던 용어가 이제 서브프라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불량 대출인데 불량이라고 하면 비우량이라고 말하죠. 비우량 대출인데 그 식으로 생각하면 한국의 지금 가계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한 80%가 비우량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체제적으로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동산 값이 빠른 속도로 오르지 않으면 그냥 우르르 무너지게 돼 있는, 언제라도 무너지게 돼 있는 체제. 이거는 꼭 지금 2017년 한국이 아니라 그 어느 나라에 가도 가장 금융 안정을 생각하는 정책 당국자라면은
최대한으로 피하려고 하는 가장 그 취약한 구조를 지금 갖고 있다. 즉 원금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다 돈을 빌려갔다는 것. 이거는 이제 정부도 알아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내려가는 것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느끼거든요. 돈은 빌렸어. 근데 부동산 값은 빨리 안 오를 것 같아. 그러면은 이게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소득 대비 말하자면은 그 빌린 액수에서 매번 원리금은 차치하고 이자 내기도 지금 빠득한 이자만 내는 것도 빠득하게 그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집을 또 산 사람은 또 마찬가지. 집 산 사람은 집을 사느라고 뿌리를 했지.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돈을 좀 모으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우리는 부동산을 소유하려고 하죠. 네. 근데 부동산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항상 좀 안정감이 있고요. 돈을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리고 또 투자 가치라는 얘기. 이 두 가지가 항상 부동산에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빚을 내서 이제 부동산을 사잖아요. 집을 살 때는 빚을 내도 된다라는 우리 옛말도 있어요. 어른들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뭐 가계부채 이런 것들이 빚을 내서 부동산을 샀는데 부동산 값이 떨어지니까 그 자기 빚을 갚을 수 없는 이 신용불량자가 생긴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늘 하는 얘기들인데, 우리 지금 공 선생께서는 정책적인 것, 네. 그리고 이제 경제 이 전반을 다루는 이제 정책의 측면에 있어서 부동산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 얘기를 꼭 밑바닥에다 두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서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그냥 아주 단면적으로 그 사람들은 자기 것만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난 언제 집 사나?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이런 얘기. 언제 오르나? 그리고 이 빚에 대한, 없나? 그렇지, 어디 개발 뭐 없나? 이런 얘기들인데 이것을 너무 위에서 그 지도층들이 하고 있는 이런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꼭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여기서 이제 딱 하나 저는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뭐 부동산을 뭐 아파트 같은 거 해본 적은 없지만 전 돈 생기면 부동산이 좀 사무실도 필요하고 하니까 부동산을 샀죠. 결국은 지금 와서 돈은 다 쓰고 없지만 남은 건 부동산만 남은 거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예요. 평균적으로. 실제가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 공 선생님은 집 안 샀거든요. 평생 동안.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지금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서민의 지금 이 관점은 꼭 잊지 말고 얘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싼 주거 비용을, 그러니까 주거 비용으로 가장 싼 방법이 전세라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부터. 왜냐하면 집값 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주인한테 저희가